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해 199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도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속보 자막으로 오늘 확진자 집계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571명이 추가가 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2,337명, 2,337명까지 늘었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원책들을 내놨는데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토론 중간중간에 전문가와 함께 궁금증들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또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철진 평론가님. 네. 오늘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런지 오늘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확진자 증가세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확실히 지난주와 이번 주는 체감하는 모습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 네. 이유는 네. 이제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마도 이 공포심 때문에 지난주의 주식시장 흐름 이번 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특히 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뉴욕 증시의 낙폭도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3.3%, 네. 코스닥은 4.4% 급락, 폭락 수준으로 나타나져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어제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었던 예. 것 같거든요. 이제 네. 그게 동결 쪽으로 빠지면서 어제 한 오전부터 밀리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계속해서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이제 더 큰 주식시장의 금융시장의 문제는 네. 그동안 버텨왔던 미국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지고도 실은 홀로 좀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확진자 이 지역사회 감염이 퍼지고부터 이번 주를 좀 보면은요. 네. 뉴욕 다우입니다. 네. 월요일이 마이너스 3.56, 화요일이 마이너스 3.15, 그다음에 수요일이 마이너스 0.46으로 잠깐 버티다가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이 마이너스 4.42%. 네. 폭락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거의 일주일, 오늘 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10%가 넘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적이 역대로 과연 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퍼센트로 하락률로 네. 따지면은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예. 네. 그때가 한 시장이 15% 이상. 그다음에 1929년 블랙 먼데이 때는 뭐 20% 이상이 하루에 빠졌기 때문에 하락률로는 이번이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하락폭, 낙폭으로는 지금 하루 동안 오늘 빠진 것이 거의 1190포인트가 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것은 뉴욕 증시가 1884년 개장 이후에 폭으로는 가장 많이 급락한 그런 상황인데 네. 네. 이렇게 되니까 무슨 걱정이 우려가 나오냐면 네. 과연 이것이 코로나19만의 악재를 반영한 것일까? 혹은 우리가 모르는 코로나19의 또 다른 면이 있을까? 나아가서 코로나19와 함께 뭐 트럼프의 어쨌든 신뢰도 상실이랄지 네. 시장은 현재 파악되지 않는 추가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월가에서는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이제 한국은행이 어제 금리 동결을 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사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금 일단은 동결을 했지만 4월에는 인하를 할 수 있다. 네. 또 지금 각국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고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정을 좀 보면은요. 이달에 이제 2월 27일 날 있었죠. 이달에 한국은행은 동결을 했고 3월에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4월, 5월 이렇게 나가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방준비제도의사회,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의 이 FOMC 회의가 4월에 지금 있는데, 3월에 있는데 어제 특히 이번 주에 급락 폭락을 보면 3월에는 거의 지금 금리 인하 가능성이 뭐 거의 100%, 90% 이상으로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인하하면 바로 우리가 바통을 받아가지고 4월에 인하를 하게 될 텐데 네. 네. 문제는 과연 이번 사건이 금리 인하로 막아낼 수 있을까? 네. 여기가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가 나옵니다. 오늘 네, 같은 네. 경우에 여의도 트레이더 사이들도 좀 반반씩 의견이 나눴던 것이 네. 코로나19라는 게 결국 전염병 이슈고 네, 전염병 악재는 펀더멘탈을 흔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면 V자 반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 특히 미국이 금리 인하 할 거고 한국은행도 4월에 금리 인하 한다면
이것으로 경기 부양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낙관하는 트레이더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은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증시 이거 폭락을 보면 네. 많이 좀 꺾이는 게 아닌가 그런. 그렇죠. 네. V자 반등의 네. 하락폭보다도 더 벗어났고 네. 과연 금리 인하라는 재료만으로 이걸 땡겨 올릴 수가 있을까? 네. 금리 인하 말고 그러면 양쪽 완화를 해야 되나? 그럼 양쪽 완화로 충분할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이제부터는 시작되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증시 동향은 이렇게 뭐 계속 지금 폭락을 하고 있는데 예, 정부도 지금 급하게 이제 민생 안정 경제 대책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정부도 네. 우리가 이 그 코로나 19 대책할 때와 네.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당국도 이렇게 크게 네. 충격이 올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해보라 그러면 네. 정부가 너무너무 허겁지겁하다. 네. 정부가 이번 2020년 예산으로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에 이런 식의 내용이 저렇게 될 거라고 하는 데 대한 컨틴전시 플랜, 소위 네. 위험 그게 우발 채무에 대한 계획이 네.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정부가 올해 너무 낙관론을 펴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어떤 shack이 왔을 때에 네. 무엇이 취약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뭐 예상하기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라. 예. 어떤 제한도 두지 마라. 상상력을 발휘하라 했는데 예. 오늘 발표된 대책이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국민들이 볼 때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인지.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상상력을 동원해라 그러는데 네. 사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학적 보고 이야기하라 그러면 네. 우리가 시장이 안 가지고 있는 정부의 무기는 제도예요. 네. 제도는 법과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명령권 등등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제도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우리 그 경기 부양 정책 20+알파 할 때 네. 정부가 가이드를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네. 정부의 역량으로 돈을 안 들이고 제도를 풀어서 할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어떤 제도를 혹시 이를테면 보십시오. 네.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업들의 접대비를 인정해 주겠다. 네. 아무리 접대비를 인정해 줘도요. 지금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네. 기업의 경영진이 안 쓰고 그다음에 기업에 있는 그 직원들이 쓴 카드는요. 네. 나중에 이 부분이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이 돼 가지고 법적 분쟁이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근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으로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지금도요. 기업들이 김영란법 하고 나서 접대비 자체를 내가 아마 참 20-30%도 못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언제 피크가 올지 모르지만 그게 끝나면 네. 네. 우리 한번 한국 경제를 네. 다시 한번 옛날과 같은 모습으로 한 1년 정도 해보겠다. 네. 우리 확실히 한번 풀어줄게. 네. 이런 식의 제도적 장치를 풀어주는 거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 예. 국회만 하면 되고 정부가 그냥 우리가 그때 했는데 이 52시간 한 거 상일이 왔으니 비상사태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 하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구분이 미흡하고 돈만 미흡하군요. 투입하고 있으니까 예, 답답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대책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민생 경제 대책들도 담겼습니다. 뭐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대폭 인하하는 내용, 눈에 띄는 내용 어떤 게 있었고 또 이게 지금 위기를 극복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대책 좀 정리를 해보면 이름 예. 자체가 민생 대책이고요. 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뭐 SOC를 선집행하겠다라든가, 뭐 민자 프로젝트 확대하다든가. 근데 이건 네. 나왔던 거고 네. 핵심은 일단은 이제 16조 원. 네. 기존의 민생 관련 4조 원을 코로나19 나오면서 먼저 투입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에 덧붙여서 16조 원을 또 한 번 투입을 하면서 네. 큰 틀에서 20조짜리 혹은 20조 플러스 알파입니다. 예. 네. 민생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건데 그 이번에 나온 16조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7조와 9조로 쪼개지는데 네. 이 9조는 금융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상공인분들 어려울 때 대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나오는 것이고 네. 그 7조의 지원책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정책들이 몇 개 있는데 하나씩 네. 좀 보면은요. 일단은 개별 소비세입니다. 개별 네. 소비세 인하가 1월에 끝나게 되는데 이걸 3월부터 6월까지 석 달간 늘리는데 자동차 승용차죠? 예, 네. 승용차 네. 구매 때 말입니다. 근데 네네. 자동차 할 때 개소세가 기존보다 더 커졌어요. 예, 네. 얼마나요? 70%폭을 예. 인하합니다. 100만 원 한도에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체크카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3, 4, 5월 석 달 동안 썼을 때 공제율을 뭐 우리 따블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2배입니다. 그래서 예.
뭐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 이럴 경우에는 80%까지 석 달 동안은 소득 공제율을 잡아준다 이런 네. 내용도 있었고 네네. 방금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업의 수익 금액 대비에 접대비 송금 삼입을 해준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기업 회계에서는 못 해주지만 세법을 이 시행령 고쳐가지고 뭐 기존에 2,400만 원인 거를 한도를 늘려가지고 또 손비 처리를 많이 해준다. 이건 뭐냐? 좀 외식이나 네. 뭐 회식이나 지금 접대, 그러니까 그런 막 큰 접대는 안 되지만 예. 우리 법에 합법적인 되는 네. 접대는 좀 하라는 게 있었고 또 하나 고효율의 가전기기, 뭐 네. 내구재 같은 거 샀을 때는 10%를 돌려준다.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소비 패턴이요. 여행 줄이고 그 다음에 외식비 줄이고 숙박 서비스 줄이다가 아예 내구재까지도 확 닫아버리는 최악까지 가버리거든요. 네, 지금 소비 쿠폰도 이제 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 2009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좀 효과가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소비 쿠폰 내용도 약간 많이 좀 오해가 있으신데 네. 우선 대상은 저소득층에 하는 네. 겁니다. 2009년에도 모든 그랬죠. 가게도 네. 2009년에도 네. 그랬고요. 큰 틀에서 한 5가지의 소비 쿠폰이 있어요. 네. 그래서 10만 원씩 해서 뭐 아주 어려운 가구는 네. 월 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네. 뭐 임신 쿠폰도 있고요. 네, 이름이 네. 다 있습니다. 그럼 쿠폰별로 네. 받게 되는 뭐 휴가 쿠폰, 문화에 네. 쓰는 문화 쿠폰, 네, 일자리 쿠폰. 그러니까 일자리 쿠폰 같은 거 대표적인 예. 예가 어르신들이 지금 이제 공공근로 하시거든요. 네. 일주일에 네. 2번씩 해서 이제 월 27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현금으로 안 받고 네. 이런 상품권이나 쿠폰으로 받게 될 경우에는 네, 네. 27만 원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한 32만 원 규모로 주게 됩니다. 그게 좀 무슨 더 얘기냐면 준다는 거죠? 네. 현금을 받게 되면 어르신들이 안 쓰잖아요. 네, 네. 안 쓰고 그냥 이 손주 용돈 주면은 네. 소비 효과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품권으로 받으면 네. 어차피 그걸 써야 되니까. 수밖에 없죠. 이제 네. 그런 식의 이제 쿠폰 패턴들이 있었는데 네. 2009년에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이걸 한번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그 네. 소비 쿠폰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었죠. 네. 그것도 이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경욱 교수님. 예, 예. 제가 보기에 이제 그 정부가 오늘 민생 대책을 발표한 게 11시 조금 넘어서였는데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 코스피가 낙폭이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더 커졌던데 예, 예, 예. 이 대책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 이런 실망감을 나타냈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지금 우리 네. 정부가 내놓은 민생 그 종합 대책이라는 게 네. 민생 종합 대책이잖아요. 네, 네. 사실은 코스피의 그 기업들은 상장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상장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네. 캐피탈 게인을 얻거나 네. 그다음에 기업이 수익이 증가하거나 등등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하신 내용을 보면은 네. 민생에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기업들에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인센티브는 그 차를 사는 데에는 개인 소비세 네. 인하해 주는 것하고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네.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메이크업할 수 있는 그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이거는 민생 종합 대책이고 네. 기업 경기 진작에 대한 그 대책은 아마 또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뭐 소비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경우에 이제 제일 지금 기업들의 경우는 억지로 소비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오케이 뭐 투자세액의 감면을 갖다가 강하게 해준다든지 네. 그다음에 뭐 투자한 거에 대한 그에서 나오는 그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를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우리가 더 줄여줄게. 기업들은 세율 인하를 많이 바라고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갖다가 한시적으로 네. 올해 어차피 지금 2, 3개월 동안에 경기가 안 돌아가니까 네. 올해 내에 투자하는 거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인세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가감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근데 지금 재정으로 지금 응급 처방을 하는 것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20조 원 플러스 알파란 말이죠. 이게 재원 마련은 충분히 되겠습니까? 현재 오늘 발표까지는 일단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비비도 쓰고요. 그렇게 네. 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추경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조금 전에 끝났던 문재인 대통령과 또 여야 대표의 회동에서도 결국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의 어떤 요청이 있었겠죠. 예, 있었고 네. 네. 아마 무난하게 합의는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해서 이제 추경 쪽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현재 지금 뭐 국채 적자 네. 재정이고 국값이 쌓아가야 된다는 이제 논란도 크기 때문에 또 세금이 덜 기획재정부는- 거쳐서 네. 돈이 좀 부족할 텐데. 그렇죠. 법인세 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아마 반토막도 네.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상당히 좀 네. 고심에 빠졌다고 해요. 지금 네. 어느 정도 왜냐하면 또 너무 줄여서 말하자니
코로나19의 이런 파급을 보면 국민들의 또 반감도 굉장히 네.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달 초, 3월 첫째 주에는 이제 기재부가 원하는 큰 틀에서의 추경 규모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추경 편성에 대해서 야당이 뭐 반대를 하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항상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네.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민생 대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19거든요.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죠. 그렇죠. 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네. 의료 지원, 그다음에 방독면 의료 장비 등등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강하게 해야 돼요. 네. 이를테면 대구 지역 같으면 앞으로 2개월 동안은 방독면이라든지 뭐 등록하는 거 뭐 우리가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겠다. 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대부분 이번에 이 민생 지원은 대부분이 민생들의 소비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는 쪽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이런 쪽에 좀 더 초점 맞추면 더 성공하지 않을까. 네. 예.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요. 한국인을 포함해서 한국을 거쳐간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입국 금지,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가 지금 60여 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뭐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출국 금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참 외교적인 난맥이 또 한 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를 입국 금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좀 항의할 그런 네. 명분은 없습니다. 근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았는데 먼저 입국 금지를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상호 신뢰를 깨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근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에서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인들의 한국인 입국 금지를 막으면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입국 금지를 우리도 금지 당할 대상이 것이다. 네. 그래서 입국 금지를 하지 네. 않았다라는 얘기가 좀 오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의 중국이 네. 어떻게 하냐에 이제 달렸을 것 같고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어쨌든 입국 금지를 하고 갔던 뭐 한국 국민을 다시 전 세계로 뭐 되돌려오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뭐 왜 우리를 입국 금지했냐라고 네. 말하는 그런 명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있을 것 같다. 네. 이 근데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는 꼭 좀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네. 사실은 이 정부가 이 한국에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퍼지는데 네. 정부가 시의를 놓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 시의를 좀 좋은 거예요. 예. 그러면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는 코리아 포비아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를테면 정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확산되는 속도를 어느 정도 시간 내에 막겠다. 그다음 여기에 의료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는 거예요. 실제로 저 동생 같은 경우나 제가 아는 분들은 네. 해외 주재원으로서 비즈니스를 해요. 네. 근데 잡혀 있는 비즈니스 일정이 있어요. 네. 거기서 오지 말아요. 이번에 그래서- 현대차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출장을 갔는데 임원이 아니 그분은요 사우디에서도, 네. 한국에서 갔잖아요. 네. 저거 주변에 있는 사람은 유럽, 아프리카, 미국인 사람이에요. 본인 코리아야. 한국에 태어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냥 좀 나중에 오면 안 되겠느냐.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아닙니까? 안 되는 거 같죠? 네. 코리아 포비라는 게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내 주변에 있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네. 뭐냐면 외교부도 네.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뭐라 할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네.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빨리 관리해 가느냐. 네. 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야 이거 지금 한국 하는 거 보면 믿을 수 있다. 네. 이런 신뢰를 주게끔 지금 하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지금 이게. 네. 정철지 평론가님,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대책을 좀 논의를 했는데 이 정부 정책만으로 이 피해 기업을 다 지원한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민간 기업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많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임대료 인하 운동도 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두 가지 차원인데요. 네. 자영업자 부분이 있고 네. 힘든 중소 중견기업, 특히 3차, 4차 협력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보면 이 자영업자, 즉 네. 상업 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오늘 굉장히 집중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착한 임대인 운동, 착한 예. 건물주 운동 이런 것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임대료 깎아주거나 네, 임대료를 현금을 안 깎아주거나 받는다. 20% 인하한다거나 뭐 네. 3년간 고정한다든가 이게 그냥 대구에서 한두 개 건물일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진짜 빠르게 확산이 돼서 지금 전국 네. 전통시장에서는 전통시장엔 좀 큰
손들이 있습니다. 큰 건물주들, 그러니까 네. 점포 뭐 5, 60개 갖고 있는 건물주들이 있거든요. 이분들도 지금 다 20% 이내에 속속 참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민생대책, 물론 어제 언급은 됐지만 네. 오늘 민생대책에도 그렇다면 정부도 그렇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에게 절반은 세액공제해주겠다. 그러니까 세금에서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 소상공인 차원에서 또 어떤 우리 국민의 힘이 나오고 있고 네. 중소 중견기업 좀 힘들어하는 2차, 3차 협력은 대기업들이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오늘 뭐 수백억 얘기를 했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이게 펀더멘탈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피크를 찍고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대기업도 네. 어렵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찬가지지만 업종을 구분하고. 예. 또 안고 가야죠. 이게 대기업이 우리나라 홀로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네. 그냥 2차, 3차 협력업체가 있어서 쓰는 거고 수출 대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어서 관에서, 즉 정부에서도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과거에 이런 위기들 보면 우리 이제 스스로 국민의힘들을 여기서 터졌을 때 더 효과적으로 많이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조금 한 줄기 희망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업종을 분문하고 모든 지금 업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뭐 네. 항공, 여행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현대차 공장이 또 멈춰섰다면서요? 네, 이제 울산 이 공장에서 확진자가 네. 나왔고요. 아마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방역을 뭐 이틀 하고 네. 삼성전자 이 제트 플립 만드는 스마트폰 공장 문 닫은 것처럼 이틀 정도 세우고 해야 될지, 네. 혹은 아니면 그때 같이 있었던 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또 뭐 자가격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되게 많거든요. 현재는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GBAT와 됩니다. 팰리세이드 생산 라인이 좀 중단돼 있는데 네. 공장 전체가 폐쇄된 건 아직 아니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세우더라도 네. 한 하루에서 이틀간 방역을 하고 다시 돌려야 될지, 아니면은 그 저기 나오는 저 근로자들을 또 어디까지 그 소위 말하는 자가격리를 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이 현대차그룹 내에서 결정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이 질본, 이 병역당국, 그렇죠. 네.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네. 얼만큼 셧다운해야 될지, 거기에 근로자 문제는 어떨지 이런 것들 좀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근데 확진자가 나온 건물이라든지 공장 또는 확진자 나오지 않았어도 재택근무를 하고 다 하다 보니까 이동이 거의 없다 보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생산 그렇죠. 공장의 문을 닫으면 이런 정부 정책에 효과가 없을 아까 텐데. 제가 제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 경우에 하루 쉬었다고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네. 저걸 52시간을 갖다 옛날 같이 풀어주면 돼요. 52시간. 52시간 자체 부분을 네. 오늘 8시간 일 못했어요. 네. 자, 그럼 8시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지금 이제 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생산이 이게 닿는다 그러면 네. 주말 근무해도 좋다. 네. 그다음에 52시간 안 지켜도 좋다. 오늘 못한 일을 다음에 할 때 좀 유연하게 적용하자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풀어줘야 네. 근로자들도 오케이 아픈 사람도 나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너무 크지 않구나. 네.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우리 이 민생 대책이라는 것도 코로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생산 라인에 문제가 제조업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풀어줄 수 있는 거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다 풀어주겠다. 뭐 네. 정말 아픈 사람을 인해 가지고 이틀 사흘 쉰다고 그 기업이 네. 생산을 못해서 소재 보내보는 일 이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하면 돼요. 저거는. 근데 지난번에 마스크를 생산하느라고 유연근무를 하자고 했는데 예, 노동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죠. 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오. 네.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고 네. 애들도 밖에도 못 나가고 하는데 지금 근로자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네. 국가를 도우는 것이 결국 자기 회사에 네. 팽판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아니 그럼 안 되면 뭐 우리 국가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군인이라도 다 동원하고 예비군이나 동원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멈칫한다는 것은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이탈리아에서도 확진이 늘고 있고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팬데믹이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정부가 대책들 내놓고 있긴 하지만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방역에 있어서는 피크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런 민생 대책도 나왔지만은 국민의 이 불안감, 이 심리, 정성적 차원에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안심을 주는 것이 돈 뭐 5조, 10조, 15조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마스크죠. 마스크 수급을 놓치니까 생필품 사재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마스크만 제대로 공급하는 이 하나가
실은 수조 원의 민생 대책 이상으로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점도 꼭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예.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저 여성분들 우리 제 와이프가 장에 가면 꼭 물어보라 그래요. 네. 정말 이 음식 재료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조달되고 있느냐? 정상적으로 조달되고 있는데 가보면 싹쓸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결국은 뭡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의 요인에 대해서 정부가 꼭 집어주는 것이 지금 현재 민생 대책과 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는 거리거든요. 팬데믹 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인플로 될 수 있는 거를 차단을 해주니까 우리도 사실은 더 안전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그거 가지고 우려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발생한 것을 어떻게 빨리 극복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거예요. 물건은 제대로 들어오는데 사재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